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옛말에 백행의 근본은 효라고 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바깥 세상에는 가슴을 후벼 파는 비극적인 역설이 존재합니다. 어떤 며느리는 꽃다운 청춘 10년을 바쳐 단환으로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와 억울한 누명뿐입니다. 반면 소위 지식인이고 성공했다는 친자식들은 겉으로는 부처님 같은 얼굴을 하면서 속에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조차 돈 10원 한 푼 따져가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운명에 순응하며 살던 여인 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일어선 처절한 투쟁기이자 어느 추운 섣달 금은밤의 서글픈 결말입니다. 천씨 가문의 맏며느리로 살아온 지난 10년, 나는 단 하룻밤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다고 했다. 장거리 트럭 운전으로 꽤 큰 돈을 버는 남편 게다가 지역 유지인 천씨 가문의 장남에게 시집을 갔으니 팔자를 고쳤다고들 했다. 하지만 덮고 자는 이불 속 사정은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법, 그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지난 10년 동안 내 목을 조여온 무거운 족쇄와 다를 바 없었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한때 서슬퍼런 권위를 자랑하던 여장부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대소변까지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남편 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기껏해야 한 달에 하루 이틀 들러 생활비 쪼로 50만 원, 약 500.000원 정도를 툭 던져주고는 다시 떠나버렸다. 그는 자네가 남편 대신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놀러 다니냐? 뼈 빠지게 돈 벌러 다니는데 어디서 투정이야? 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의 미드로는 시동생 용 별표가 시누이 별표린 별표이 있었다. 시동생 융은 면사무소 공무원이라며 늘 정장 차림으로 점잔을 뺐고 막내 시누이 리는 오냐오냐 잘한 탓에 성격이 불같은 데다 아나무인이었다. 자식 많으면 뭐 하나, 시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먹이고 몸을 닦고 빨래하는 그 모든 일은 오로지 맏며느리의 몫이었다. 시어머니 방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를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아무리 비싼 방향제를 뿌리고 레몬 오일로 닦아내도 병마와 노인 특유의 냄새는 가구 틈새와 커튼 자락에 끈질기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데 내가 덕을 쌓으면 훗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겠지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웃들이 저점 시어머니가 이렇게 깔끔해. 며느리 잘 얻어서 호강하네라고 칭찬할 때마다 나는 독한 세제 때문에 거칠게 갈라진 내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어느 늦가을 오후 산산조각이 났다. 딸 별표 안 별표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몸이 불덩이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체온계를 확인하니 수은주는 39.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는 혼미한 정신으로 하고 헛소리를 했다. 놀란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시동생 융에게 전화하니 군청 회의 중이라 바쁘다며 끊어버렸고 시누이 리는 결혼식 갈 준비하느라 네일아트 받는 중이라며 짜증을 냈다. 별수 없이 이웃에게 잠시 시어머니를 부탁하고 아이를 업고 읍내 보건소로 뛰었다. 보건소 의사는 사색이 된 아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바이러스성 고열에 경련 위험이 있어요. 당장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눈물범벅이 된 채 택시를 잡아타고 큰 병원으로 달렸다. 접수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약을 먹여 아이를 진정시키느라 병원에서 반나절을 씨름했다. 아니가 겨우 열이 내리고 잠들었을 때는 이미 밖이 캄캄해진 뒤였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제야 집에 계신 시어머니 저녁을 챙겨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간호사에게 잠시 아이를 부탁하고 집으로 내달렸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켜진 거실 불빛과 함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자전거를 마당에 내팽개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거실 한복판에는 윤과린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서 있었고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애처롭게 신음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린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언니 미쳤어. 도대체 어딜 쏘다니다 이제 와? 굶어 죽어가는 엄마는 안 보여? 엄마 죽이고 재산 차지하려고 작정했지? 점잖은 척하던 용도 본색을 드러냈다.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비아냥거렸다. 형수님, 정말 실망입니다. 천시 가문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집구석에서 시어머니 하나 못 모시면 대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밥값은 해야죠. 나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설명했다. 아니가 응급 상황이었다고 병원에서 겨우 처치하고 달려온 거라고. 피를 나눈 조카가 아팠다는데 걱정해 줄 거라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 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코웃음을 쳤다. 핑계대지 마. 내가 좀 아픈 거 가지고 무슨 병원 타령이야? 어디 가서 놀다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하지만 뼈에 사무치게 아픈 건 시동생들의 막말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태도였다. 10년을 하루같이 수발든 며느리보다 가끔 얼굴 비치는 자식들 편을 드는 것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목말라 죽겠는데 물 한 모금 주는 년이 없어.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이 꼴을 안 보지. 나는 거실 한복판에 못 박힌 듯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10년의 청춘, 그 희생은 그들에게 10원짜리 동전만큼의 가치도 없었다. 나는 그저 돈 안 드는 고급 식모, 조금만 실수하면 짓밟아도 되는 하인일 뿐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웠다. 아니는 퇴원했지만 여전히 내 보살핌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대문 앞에 육중한 트럭이 멈춰 섰다. 흉이 돌아왔다. 평소라면 달려나가 맞이했겠지만 오늘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진짜 태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다. 흉이 배낭을 내려놓기도 전에 윤과 린이 약속이나 한 듯 들이닥쳤다. 분명 내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으리라. 아니에게 죽을 먹이고 있는데 흉이 거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거실로 나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이었다. 짝!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내 고개가 돌아갔다. 눈앞이 번쩍하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흉은 눈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이, 몹쓸 년아.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다 주는데 집에서 엄마를 굶겨? 편하게 사니까 미쳐 돌아가는구나. 나는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쥐고 남편을 노려보았다. 당신 딸이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죽다 살아났어. 집에 오자마자 자식 안부는 묻지도 않고 동생들 말만 듣고 손찌검이야? 지난 10년 동안 당신 없을 때 어머니 대소변 받아낸 게 누군데? 당신들 조상 제사상 차린 게 누군데? 흉은 잠시 멈칫했지만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콧대를 꺾기 싫었는지 더 길길이 날뛰었다.
애 아픈 건 흔한 일이고 부모는 하나야. 내가 너 데려온 게 뭐야? 부모 공양하고 집안일 하라고 데려왔지 상전 모시려고 데려온 줄 알아? 그때 용이 뱀처럼 교활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형, 일단 진정해. 그래서 내가 대책을 마련했어. 형수가 간 보이는 데서 또 딴짓 못하게. 그리고 형수 억울함도 풀어줄 겸 CCTV 기사를 불렀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낯선 남자들이 들어와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거실, 부엌, 마당. 그리고 치욕스럽게도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안방 침대 위까지. 용은 검은 카메라 렌즈를 가리키며 비릿하게 웃었다. 형수,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새 핸드폰으로 생중계될 거예요. 감시받는다고 생각 말고 책임감 있게 하세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효도가 아니었다. 인격 살인이었다. 그들은 나를 죄수 취급하고 있었다. 내 집에서 24시간 감시당하는 감옥살이를 강요하고 있었다. 흉을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여자는 꽉 잡아야 딴 생각을 안 하지라며 동조했다. 그 순간 10년의 부부의 연이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걸 느꼈다. 흉의 손찌검은 내 뺨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나의 자존심을 깨웠다. 차가운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나는 생애 가장 대담한 결심을 했다. 오늘 밤 나는 이 지옥을 탈출한다. 그날 새벽 흉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올 때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잠든 딸 아니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이곳에 더 있다가는 나도 죽고 내 딸도 결국 식모처럼 살게 될 것이 뻔했다. 나는 종이에 짧게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었다. 어차피 이 집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흉이 준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써버린 지 오래였다. 오직 양육권만 요구한다는 내용을 적어 CCTV가 정면으로 비추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조소였다. 잘 봐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이 순간을. 간단한 짐만 챙겨 들고 친오빠인 별표 쏜 별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다 깬 오빠는 내 울음 섞인 목소리에 단번에 상황을 파악하고 트럭을 몰고 오겠다고 했다. 30분 뒤 익숙한 오빠의 트럭이 도착했다. 딸을 안고 대문을 나서자 등 뒤에서 굳게 닫히는 철문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내 10년의 눈물과 수모가 봉인되는 소리였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친정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 모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생했다며 내 등을 쓸어내렸다. 잘 왔다. 돌아왔으면 됐다. 독든 나무엔 열매가 안 열린다는데 사지가 멀쩡한데 우리 잎 하나 못 건사하겠냐? 오빠랑 언니가 있으니 걱정 마라. 오빠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감시 카메라도 독설도 없는 이곳.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올케 언니는 나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새 옷을 사주었다. 아가씨, 이제 다 잊고 새롭게 살아요. 10년 동안 늙어버린 거 이제 다시 되찾아야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빛은 더 이상 10년 전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혼 수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흉은 이혼 서류를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는 전화를 걸어 너 같은 걸 누가 데려가냐? 지나가던 개도 안 쳐다보겠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내가 보름도 안 돼서 돈이 떨어지면 다시 기어들어와 무릎 꿇고 빌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동네방네 내가 바람이 나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 인간의 바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 어떤 험담보다 값진 것이었다. 법원은 내게 양육권을 주었고 흥은 실업자의 빚쟁이라는 핑계로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게 되었다. 상관없었다. 그런 더러운 돈은 필요 없었다. 나는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 땅 위에서 내 두 손으로 보란 듯이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생각이었다. 친정으로 돌아온 나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오빠 별표 쏜 별표의 과수원에 주렁주렁 매달린 탐스러운 별표 꿀사과 별표와 황금빛 별표배 별표를 보던 중 머릿속에 아이디어 하나가 스쳤다. 시어머니 병간호를 할 때 답답함을 달래려 보던 인터넷 쇼핑 라방, 라이브 방송이 떠올랐다. 옷이나 화장품도 파는데 우리 집에서 키운 신선한 농산물이라고 못할 게 뭐 있나? 생각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올케 언니와 상의하니 대찬성이었다. 첫날, 나는 오빠의 스마트폰을 빌려 과수원 한가운데 플라스틱 테이블을 펴고 생애 첫 라이브 방송을 켰다. 처음에는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손발이 오그라들고 목소리도 떨렸다. 시청자라고는 고작 서너 명, 그마저도 올케 언니가 접속한 아이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흥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오기가 생겼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단순히 과일이 달고 맛있다는 홍보만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10년간의 시집살이, 숱한 밤을 지새운 간병,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그 운명 같은 뺨 한 대까지.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담백하고 진솔한 고백이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나의 사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것이다. 시청자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급기야 1000명을 넘어섰다. 여성 시청자들이 댓글로 응원과 공감을 쏟아냈다. 사장님 눈빛이 슬픈데 강인해 보이네요. 믿고 주문합니다. 언니 힘내세요. 저 사과 10박스 살게요. 서울 강남으로 배송되나요? 주문 알림이 폭죽처럼 터졌다. 나와 올케 언니는 신이 나서 택배 상자를 포장했다. 한 달 만에 하루 수백 건이 주문을 처리하게 되었고 원가를 제외한 첫 달 순수익은 별표 300만 원 별표이 넘었다. 내 손에 쥐어진 그 큰 돈을 보고 나는 펑펑 울었다. 시집살이 10년 동안 내 이름으로 된 돈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나였다.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내 인생의 볕이 드는 동안 흉내 집구석은 파탄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가 떠난 후 부잣집 딸이라며 손톱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시동생 융의 아내가 시어머니 수발을 들게 되었다. 하지만 딱 3일 만에 그녀는 기저귀를 갈다가 구역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고 했다. 그녀는 더는 못해. 계속 강요하면 친정으로 가버릴 거야 라며 파업을 선언했다. 결국 3남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흥은 운전 핑계, 리는 회사 핑계, 융은 공무원 체면 핑계. 그들이 내린 결론은 잔인했다. 요양원이었다. 그것도 돈이 아까워 시설 좋고 깨끗한 곳이 아닌 도시 외곽에 있는 월 80만 원짜리 저가 사설 요양원에 어머니를 밀어넣었다. 이웃들은 굳게 닫힌 천씨 집안 대문을 보며 수근거렸다. 효부 며느리 쫓아내더니 꼴 좋다.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고소해서가 아니라 그 노인의 말년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 나에게 모질게 굴었지만 낯선 곳에 버려진 그 처지가 못내 가엾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어느 늦겨울 오후, 엄마와 함께 자선활동 겸 먼 친척 어르신을 뵈러 옆 동네에 있는 단락요양원을 찾았다. 이름은 단락이었지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낡은 시멘트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서 있어 찬바람이 윙윙거렸다. 녹슨 철문을 들어서자 지독한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소변 냄새와 곰팡이,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엄마가 면회 신청을 하는 동안 나는 어두침침한 복도를 서성였다. 좁은 방마다 환자용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노인들의 기침 소리와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방에서 내 발걸음이 멈췄다. 창가 쪽 차가운 철제 침대 위, 누렇게 바랜 얇은 담요를 덮고 새우잠을 자는 앙상한 뒷모습. 그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이 너무나 낯익었다. 설마 하며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전 시어머니였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몰라보게 망가져 있었다. 볼은 움푹 패고 눈괭했으며 씻지 못해 피부 곳곳이 붉게 짓물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으려다 실패하고 있었다. 나를 본 그녀의 흐리멍덩한 눈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라나. 아가. 그녀는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여기가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때리고 밥도 안 준다고. 제발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눈물이 베개와 누런 옷깃을 적셨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으니 제발 옛날처럼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빌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호령하던 여장부는 온데간데 없고 버림받은 노파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흉의 따귀와 그녀의 표독스러운 거짓말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피눈물을 외면하고 자식들 편에 서서 나를 내쫓던 그 모습이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떨어진 과일 바구니를 주워들고 물컵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물 드세요. 그리고 어르신, 우리 인연은 제가 아이를 안고 그 진문지방을 넘던 날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남입니다. 어르신의 노후는 아드님과 따님들이 책임지셔야죠. 내 말에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물컵이 덜그럭거렸다. 절망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흉과 용, 린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나는 도망치듯 돌아섰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설픈 동정은 또 다른 지옥을 부를 뿐이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설날이 다가왔다. 거리엔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홍 삼남매의 집은 시한폭탄 같았다. 그해 섣달금음날 밤의 사건은 나중에 경찰 조서와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는데 실로 끔찍한 비극이었다. 설날 당일 요양원에 노모를 방치했다는 소문이 돌까 두려웠던 삼남매는 보여주기 식효도를 위해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다. 택시에서 내린 시어머니는 낡은 휠체어에 실려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엔 제사상과 함께 떡국, 갈비찜, 전 등 명절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 입에 음식 한 조각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는 구석에 휠체어를 탄 채 자식들이 먹고 마시는 걸 눈물로 지켜볼 뿐이었다.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 돈줄을 쥐고 있는 융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분위기를 잡았다. 형님, 요양원에서 공지 왔는데 내년부터 비용 오른대요. 그리고 상반기 특별 간병비랑 보증금 합쳐서 500만 원 일시불로 내라는데 형님이 장남이고 이 집도 차지했으니 내셔. 돈 소리에 흉이 불같이 화를 냈다.
뭐? 500만 원. 얘야, 나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몰라? 내가 공무원이고 재수 씨도 잘 사니까 너네가 내.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렸다. 리는 출가의인한테 돈 타령하지 마. 오빠들이 재산 다 가져가 놓고 양심 어디 갔어? 라며 악을 썼다. 삼남매는 핏대를 세우며 서로에게 쌍욕을 퍼부었다.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핏줄이고 뭐고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젖 먹이고 입안에 혀처럼 키웠는데 나를 짐짝 취급하냐며 저주를 퍼부었다. 천벌받을 년놈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살기만 가득했다. 흉은 식탁을 엎으며 소리쳤다. 아, 듣기 싫어. 돈 없으면 조용히나 해. 따뜻해야 할 설날 저녁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북쪽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거세졌다. 영하 10도의 혹한이었다. 남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그 신성한 시간에 풍의 집에서는 폐륜이 벌어지고 있었다. 싸움 끝에 삼남매는 씩씩거리며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시어머니는 불 꺼진 거실, 차가운 휠체어 위에서 배고픔과 서러움에 계속 흑흑거렸다. 그 곡소리는 멈추지 않고 밤새 이어졌다.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술에 취해 TV를 보던 흉이 벌떡 일어났다. 트럭 운전수인 그는 미신에 집착했다. 새해 대바람부터 곡소리가 들리면 1년 내내 재수가 없다는 속설을 맹신하는 그였다. 술기운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흉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거실로 뛰쳐나갔다. 그만 닥치라고 했지? 아들이 고함을 치자 공포에 질린 노모는 더 크게 울부짖었다. 배고프다고, 춥다고, 밥 좀 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흉에게 남은 인간성은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재수 옴붙게 진짜. 울 거면 나가서 울어. 내 집에서 부정타게 하지 말고. 그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어머니가 탄 휠체어를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마당 밖으로 거칠게 밀어버렸다. 옆방에 있던 융과 린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달려왔다. 하지만 형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융은 형이 오라. 새해 첫날부터 곡소리 나면 1년 내내 재수옴부터. 사업 망하고 싶어 라며 거들었고 리는 귀를 막으며 아, 머리 아파. 꼴 보기 싫으니 안 보이게 좀 치워버려 라고 짜증을 냈다. 그렇게 배 아파 낳은 자식 셋,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그 3명의 자식이 합심하여 휠체어를 마당 한복판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밀어냈다. 칼바람이 몰아치자 노모는 앙상한 몸을 잔뜩 웅크리며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떨었다. 그녀는 문틀을 부여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애원했다. 어둠이 무섭다고,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지만 쇠약한 노인의 힘으로 이기심에 미쳐버린 세 남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마당 한가운데로 밀려난 뒤에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혹여나 이웃들이 들을까 겁이 난 융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에 돌 벤치 위에 버려진 더러운 별표걸레 별표가 들어왔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시커먼 걸레를 집어들어 친어머니의 입안으로 거칠게 쑤셔 넣었다. 울음소리를 틀어막기 위해서였다. 그 폐륜적인 행동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뜬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윽거릴 뿐이었다. 리는 재빨리 달려가 쇠대문을 걸어 잠그고 현관문까지 이중으로 잠가버렸다. 삼남매는 마당의 조명을 모두 끄고 자신들만 있는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들은 손을 털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사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휠체어에 묶인 채 입에는 더러운 걸레가 물린 늙은 어머니를 혹한의 겨울밤 속에 홀로 남겨둔 채 말이다. 담장 방먼 하늘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이 터지고 있었다. 화려한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하지만 천씨 집안 마당에서는 어둠과 추위가 서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는 노모의 광대뼈 위로 흐르던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고드름이 되었다. 생명의 불씨는 무심한 북풍과 함께 사그라들고 있었다. 이 땅이 목격한 가장 차갑고 잔혹한 섣달금은 밤이었다. 설날 아침,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서리가 채 녹기도 전 평안한 새해를 기원하는 사찰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별표 이장님 별표은 마을 사람들에게 세배를 다니며 덕담을 건네고 있었다. 흥의 집 앞을 지나던 이장님은 대문이 잠겨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철문 틈 사이로 마당을 들여다보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할머니가 해바라기를 하러 일찍 나오셨나 생각한 이장님은 큰 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서너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휠체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장님은 급히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땅으로 곤두박질 칠 뻔했다. 노모는 고개를 옆으로 떨군 채 얼굴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몸에는 야른 담요 한 장만이 밤이슬에 젖은 채 덮여 있었다. 이장님은 비명을 지르며 이웃 사람들을 불러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노인의 몸에 손을 댔을 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입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걸레가 꽉 물려 있었다. 마을 전체가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곳곳에서 욕설과 저주가 터져나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즉시 현장을 통제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늦잠을 자고 있던 흥, 용, 린 삼남매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왔다. 딱딱하게 굳은 어머니의 시신과 입에 물린 걸레, 그리고 지난밤의 다툼을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 앞에 세 사람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벌벌 떨며 횡설수설 변명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별표 천망회회 소이불실 별표이라 했다. 경찰은 존속학대 및 치사 혐의로 세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설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침뱉음과 비난 속에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세 명의 폐륜화. 그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가장 무거운 양심의 판결이자 인과응보였다. 이 사건은 전국을 강타했다. 불행한 어머니에 대한 애도만큼이나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찔렀다. 나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져 향을 피웠다. 부디 그곳에서는 굶주림도, 추위도, 배신도 없는 극락왕생을 누리시길 기도했다. 그 사건 이후 문제의 사설 요양원은 전면적인 감사를 받게 되었고 노인 학대와 횡령 등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다. 겁을 먹은 원장은 헐갑에 요양원을 내놓고 도망치려 했다. 때마침 농산물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자본금을 마련한 나는 오빠손과 상의하여 그 요양원을 인수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곳이 더 이상 노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는 곳이 되길 원치 않았다. 건물을 깨끗하고 아늑하게 리모델링하고 실력 있고 마음 따뜻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했다. 그리고 요양원의 이름을 별표 봄요양원 별표으로 지었다. 외로운 노인들의 인생에 두 번째 봄을 선물하고 싶다는 의미였다. 전 시어머니에게 미처 다하지 못한 도리를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며 갚아나가고 싶었다. 내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했다. 딸 아니는 구김살 없이 밝고 속 깊은 아이로 자랐고 나는 경제적 자유와 함께 사회적인 존경을 얻었다.
매일 오후 요양원 정원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면 내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닫혔고 악인들은 죗값을 치렀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해피엔딩을 예비해 둔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였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비극의 정점은 그 운명의 섣달금은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가족과 함께 떡국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을 때 흉, 용, 린 삼남매는 단지 재수 없다는 이유로 늙고 병든 어머니를 차가운 마당으로 내몰았습니다.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 낳아준 어머니의 입에 걸레를 물리고 문을 잠가 동사하게 만든 그 행동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면수심의 극치였습니다. 그날 밤하늘을 수놓았던 화려한 불꽃놀이조차 인간의 잔혹함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성겨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도 결코 악을 놓치지 않습니다. 설날 아침 은팔찌를 차고 끌려가던 세 자식의 모습은 법과 양심이 내린 가장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반면 구박받던 며느리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켜 봄 요양원을 세우고 외로운 이들을 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깊은 진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천륜보다 돈을 앞세운 페륜아들은 결국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난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한번 떠나시면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다시는 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여성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희생은 알아주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이 짓밟히게 두지 마십시오. 란처럼 당당하게 일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십시오.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명예와 돈을 쫓느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구분 등을 잊고 사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따뜻한 포옹 한 번 전하세요. 시간은 무심하게 흐르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